구닥다리라고요?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일하는 74살 김정의 할머니는 그날도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정 바지, 무뚝뚝하지만 품위 있는 말투로 학생들을 도와주는 평범한 도서관 사서였죠. 하지만 그날 권민철이라는 38살 정치학 교수가 도서관에 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서관 검색기 하나 못 쓰는 구닥다리. 조용한 도서관에 울려 퍼진 조롱의 목소리. 다른 학생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김정의 할머니의 눈가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죠. 권민철 교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구닥다리 할머니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권민철 교수의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무료로 재밌는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74살이 되었죠. 지금은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책을 정리하고 학생들이 찾는 자료를 도와드리며 조용한 하루를 보내죠.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평범한 도서관 할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정 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딱히 눈에 띄지도 않죠. 학생들과 대화할 때도 무뚝뚝한 편이라 친근하다는 소리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가 정리하던 책들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특히 법학 관련 서적들을 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이 판례는 원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을 중얼거리곤 했죠. 물론 지나가던 학생들은 그냥 책 많이 읽은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참 좋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거든요. 오랜 시간 복잡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이런 고요함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제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권민철이라는 38살의 정치학 교수가 도서관에 들어왔어요. 학교에서는 촉망받는 젊은 교수로 통하는 사람이었죠. 외모도 깔끔하고 말솜씨도 좋아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검색기 하나 못 쓰는 구닥다리 라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조용한 도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봤죠. 그 순간 제 눈가가 잠깐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내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권민철 교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구닥다리라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을까 생각했죠. 며칠 후 도서관에서 일하던 중 몇몇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권민철 교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권 교수님이 또 조교한테 화냈대. 논문 지도 받는 애들 진짜 힘들어 보여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성격이 까다로운 교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학생에게 몰아줬다는 소문,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박도윤이라는 28살 조교가
도서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눈가는 부어있고 표정도 어두웠죠. 그 학생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도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권민철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들, 그리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까지 젊은 학생 하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는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있어요. 하지만 고발할 용기가 없어요. 권 교수님이 학회에서 워낙 영향력이 크시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권민철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들을 괴롭히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할머니는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정체를 밝히지 않고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과연 다시 그 복잡한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과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던 시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권민철이라는 인간이 계속해서 무고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우선 도윤이 가져온 자료들을 차근차근 검토했습니다. 논문 표절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었어요. 2007년 K대 박진수 교수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것이었죠. 각주나 참고 문헌도 그대로 복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장학금 유용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적이나 가정 형편을 고려했을 때 받을 자격이 없는 학생에게 몰아준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성희롱 관련 증언들이었어요. 여러 학생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정리해야 했어요. 그래서 과거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때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옛 동료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대학교 내부 고발 관련해서 말입니다. 며칠에 걸쳐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교육부 감사, 대학 내부 윤리위원회, 그리고 언론 제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었죠. 도윤에게 계획을 설명해 드렸을 때 그 학생의 눈에 희망이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하고 묻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하나씩 찾아가 증언을 모았고 권민철의 비리 행위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서관에서의 일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권민철이 가끔 도서관에 나타날 때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여전히 경멸에 차 있었죠.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그냥 구닥다리 사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수의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몇몇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과제나 논문 자료를 찾는 줄 알았는데 자꾸 제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김정희입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 학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던 시절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사진까지 함께 말이죠. 혹시 이분이 할머니 아니세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년 전 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히 제 얼굴이 맞았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진짜네.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을 이끈 김정희 헌법재판관 맞잖아. 헐, 우리 도서관에 이런 분이 계셨다고? 어머, 그럼 권민철 교수가 저번에 한 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몇 분 사이에 도서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특히 권민철 교수가 저를 모욕했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학생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오후 3시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서관 할머니의 정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순식간에 조회수가 수천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댓글들도 폭주했어요. 진짜 충격적이다. 권민철 교수 완전 망신당했네.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르겠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날 저녁 도윤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흥분과 걱정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할머니, 아니. 재판관님, 이제 어떡하죠? 계획이 다 틀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사실 속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계획은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하려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제 정체가 드러난 이상 전략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겠네요. 저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 모두 공개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투사의 면모가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제 정체가 밝혀진 다음 날부터 도서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인사할 때도 예전과는 다른 존경의 눈빛을 보였어요. 어떤 학생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죠. 그동안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더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대우를 원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냥 도서관 사서일 뿐이에요.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권민철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들은 권 교수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행동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권민철 교수와 관련된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권 교수의 진짜 모습, 우리가 몰랐던 권민철의 실체 같은 제목들이었죠. 그동안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준비했던 자료들을
공개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고 공식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교내 익명 신고 사이트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을 올렸어요. 논문 표절 증거, 장학금 유용 관련 문서,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피해 증언까지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동시에 교수 평가 사이트와 대학 내부 고발 시스템에도 같은 내용을 제보했죠. 제가 헌법재판관 시절 쌓아둔 인맥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자료 검토와 법적 자문을 해주었어요.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에 학교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권민철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장학금, 부정, 지급 정황 같은 소식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진짜였구나. 역시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동안 권민철 교수에게 피해를 당했지만 침묵하고 있던 학생들이 연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같은 메시지들이 오갔습니다. 도윤이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재판관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상황이 바뀔 줄 몰랐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권민철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로 권 교수는 그날 오후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강의도 갑자기 휴강한다는 공지가 붙었죠. 학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저는 평상시처럼 도서관에서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6장. 이틀 후 대학교 대강당에서 학기 말 종강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여러 교수들이 돌아가며 강연하는 행사였는데 권민철 교수가 갑자기 단독 강연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마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하려는 목적이었겠죠. 저는 초대받지도 않았지만 대강당 맨 앞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나타나자 술렁거렸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권민철 교수가 연단에 올라섰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 있는 척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중상모략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교육과 연구에 임해왔습니다. 강당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학생들은 모두 권 교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들이 예전과는 달랐죠. 의심과 불신의 시선들이었습니다. 일부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저를 음해하려고 권 교수가 계속 변명을 늘어놓을 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강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진행요원이 당황하며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헌법재판관 김정희 말입니다. 권민철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강당 안 학생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교수님, 당신의 논문 중 2007년 K대 박진수 교수의 글을 통째로 베낀 것이 있죠. 장학금은 부적격 제자에게 몰아주고 성희롱 고발은 무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뭔데 권 교수가 소리치려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바로 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 사명이었어요.
그때 박도윤이 백팩을 들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권 교수의 논문 표절 대조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존경했던 교수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권민철 교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도망치려 했지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입구를 막아섰어요. 분노한 학생 하나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 믿었던 게 당신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권 교수에게 다가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지식은 아무나 쌓을 수 있지만 품격은 평생을 걸쳐 증명되는 겁니다. 그걸 당신은 놓쳤어요. 그 순간 강당하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무게감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눌렀어요. 7장. 강당에서의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권민철 교수는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수직 정지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표절 논문은 모두 철회되었고 부정하게 지급된 장학금 문제도 조사가 시작되었죠.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도서관 입구에는 권 교수 퇴출 소식을 알리는 공지가 붙었고 그 아래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제게 감사 인사를 적은 포스트잇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정의가 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같은 메시지들이 벽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상시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책을 정리하고 학생들을 도와드리는 일상을 유지했어요. 다만 학생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학생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갔어요. 어떤 학생들은 법학 관련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관님, 이 판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랫동안 봉인해뒀던 지식들을 다시 나누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도윤도 자주 찾아왔어요. 권민철 교수가 떠난 후 새로운 지도교수를 만나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죠. 재판관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신입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법학과 1학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판관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정의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학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 적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찾고 있던 평화는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과거로부터 도피하는 평화가 아니라 제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과 나누는 의미 있는 평화였습니다. 저녁 무렵 도서관을 정리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권민철 같은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불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작은 공간에서만큼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학생들이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왔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법학 관련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사서가 아니라 이 캠퍼스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지혜의 상징이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분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과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민철 교수 사건 이후 학교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들의 학생 지도 방식이 더 투명해졌고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도 강화되었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윤은 이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새로운 지도교수 아래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도서관에 와서 근황을 전해주는데 표정이 한결 밝아진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재판관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도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법학과 학생회에서 저를 명예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제안을 해온 거죠. 정중히 사양했지만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냥 도서관 사서로 지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언제든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찾아오세요. 요즘 저에게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상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업 고민부터 진로 상담,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대화까지 나누죠. 젊은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순진하지만 항상 진정성이 담겨 있어요. 재판관님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살 수 있었나요? 한 학생이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용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있어요. 도서관의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정리하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김정희라는 이름이 이제 이 캠퍼스에서는 작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거라고 믿습니다.